도 얘기를 안 해서 우리 엄마는 본인 걸 알고 있거든, 구독해놓고. 근데 우리 엄마 말고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데 막 자꾸 조회수가 20 몇이 나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면 약간 무서운데. 근데 얘가 이게 현대사잖아, 얘들아. 현대사는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걸 공개적으로 찍는 게 내가 좀 무섭더라고. 그거 비공개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귀찮아가지고 그냥 해놓고 애들한테 그냥 검색해서 들어가 이런 게 나랑 편하지. 내가 막 하나하나 링크 보내주기 좀 힘들어가지고 어쨌든 뭐 올리고 기말고사 끝나고 삭제해야지. 근데 약간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인 그게 없거든? 딱히 지지하는 당도 없고 지지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항상 개탄을 할 뿐인데 지난 대통령 중에서도 딱히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약간 이승만이나 박정희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전두환은 말고 이승만이나 박정희는 나는 좀 공과 과가 되게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과 과를 다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교육과정 자체가 공은 거의 부각을 안 하고 과 위주로 부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듣기에도 혹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근데 쌤이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이 이승만이랑 박정희에 대해서 엄청 책을 많이 읽혀가지고 별별 책을 다 읽어가지고 약간 좀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갖게 됐던 것 같기는 해. 근데 정말 내가 봐도 전두환은 진짜 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 그 얘기 맨날 했었거든. 이승만이랑 박정희는 공과 과가 뚜렷한 인물인데 정말 전두환은 아니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어. 어쨌든 이승만의 하야를 설명하려고 하다 좀 이런 자 이승만 하야 봅시다. 4.19 혁명으로 하야를 하게 되지. 얘들아 이승만이 아까 56년 대선에서 라이벌로 누구를 만나? 조봉암을 만나면서 위기가 찾아오고 독재를 강화한다고 했잖아. 그 다음 대선은 몇 년이겠어? 56년에서 4년 뒤니까 60년이겠지. 60년에 4.19 혁명이 터지면서 이승만 정권이 끝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4.19 혁명은 연도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4.19 혁명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부정선거 때문에. 근데 요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승만은 자유당이었고 민주당 이렇게 있는데 민주당 후보가 사망하면서 또 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태가 됐어. 그래서 이승만 당선은 그냥 자동으로 확실해진 상태였어. 후보가 이승만밖에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왜 굳이 부정선거를 했냐 하면 부통령 때문이었거든. 이때 이승만이랑 같이 나왔던 자유당의 부통령이 이기붕이었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없지만 부통령 후보가 장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했지 이승만 80대라고. 요때 이승만 나이가 88인가 거의 40살 다 돼가거든. 근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한 56년, 57년 요때쯤부터 알츠하이머에 걸린 상태였어. 알츠하이머가 뭔지 알아? 치매야 치매. 치매라서 거의 말도 못했대. 그러니까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해가지고 요때 이승만의 아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대신 의사소통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 이승만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승만 첫 번째 와이프가 먼저 죽었나 그래가지고 재혼한 사람이었는데 이승만보다 30살 정도가 어린 오스트리아 사람이었어. 외국인. 우리 영부인이 얘가 외국이었던 적이 있단다. 어쨌든 그 프란체스카 여사라는 사람이 대신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리가 없으니까 되게 복잡한 그런 상태였던 거야.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굳이 장기집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고집이 센 건지 뭔지 어쨌든 간에 이승만이 하고 싶은 말은 임기 중에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던 거야. 이때 88이면 지금은 치면 진짜 100살 넘은 나이일 거거든. 그래서 이승만이 죽었을 때 그러면 그 빈 자리의 정권은 부통령이 승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의 장면이 부통령이 돼버리면 의도하지 않게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반드시 같은 자유당의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이 돼야 되는 상태였던 거야. 그래서 부정선거를 한 거야. 부정선거 거기 쓰시면 부통령의 자유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근데 전개 과정을 보시면요 정말 대놓고 부정선거를 했어요. 사할 사전투표, 공개투표, 3인조 6인조 투표. 사할 사전투표 뭔지 알겠지? 이미 투표함에 아무도 투표 시작 안 했는데 40%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어.
이승만과 이기붕을 찍은. 그리고 공개 투표. 내가 투표를 하고서 그냥 접어서 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길에 자유당 사람들한테 보여주고서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3인조 유비도 조를 짜가지고 같이 보면서 찍게끔 했기 때문에 너무 대놓고 부정선거를 한 거지. 사실 그 전에 있었던 56년 대선 이럴 때도 부정선거는 있었다고 하거든. 근데 이때 너무 대놓고 한 거야. 그래서 이기붕이 당선되긴 했지만 당일날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한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서 4.19 혁명을 볼 텐데 전개 과정 봐봐야겠다. 일단 전개 과정에 첫 번째 228 민주운동이라는 게 있어.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 시위 때 대구. 얘들아 2월 28일이면 아직 3.15 부정선거도 안 일어났을 때잖아. 근데 뭔 민주운동이냐면 선거 유세를 막 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선거 유세를 막 보러 다닌 거야. 얘들아 요때 고등학생은 너네랑 되게 느낌 다른 거 알지? 왜냐면 정신연령도 다르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역할도 다르고 그리고 50년대 60년대이기 때문에 정말 돈이 좀 있어야만 고등학교에 거의 진학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도 했어. 그래서 이 대구의 학생들이 투표권은 없지만 정말 여론을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요때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는데 학교를 안 가잖아. 근데 그때 대구에 장면이 선거 유세를 하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간 날이고 하니까 그 선거 유세를 보러 가려고 했겠지. 갑자기 그랬더니 대구에서 등교령을 내린 거야. 학교에 나오라고. 근데 어떻게 나 진짜 웃긴 게 2월 28일이면 개학 직전이잖아. 그러면 뭐 이제 개학하기 전에 새학기를 맞춰서 뭐 대청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뻔하게 막 갑자기 학교 뒷산에 토끼를 잡아야 되니까 학교에 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어이가 없겠지.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수단이 있는 거다라고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좀 첫 번째 시발점이기도 했어. 그리고서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게 되고 아까 말했듯이 전국에서 당일날부터 규탄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빈칸에 마산이라는 곳에서 마산. 너네 마산 어디 붙어있는 동네인지 알아? 부산 옆에 있거든. 부산 옆에. 그 강호동이 마산 출신인가 그럴걸? 그 경상도에. 어쨌든 간에 거기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로 시위가 일어나게 돼. 근데 얘들아 봐봐. 3.15 부정선거인데 4.19 혁명이잖아. 왜 한 달의 격차가 있느냐 하면 요 과정에서 당연히 계속해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는데 4월달에 되게 시위 규모가 빵 커진 거야. 그게 뭐 때문이었냐면 요 마산 시위에서 실종됐던 한 남학생이 한 달 뒤인 4월 초에 시신으로 발견이 돼. 그 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주열이고 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된 걸 계기로 4.19로 되게 전국적인 규모가 되는 거거든. 김주열 학생의 시신은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견됐는지 들어본 적 있어?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로 발견이 됐대. 근데 상상해봐. 막 눈 안에 작은 총알이 박힌 것도 아니고 최루탄 엄청 큰 게 여기에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이상하지 되게. 그리고 그 바다에서 발견됐다고 했잖아. 몸에 노끈 같은 게 매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노끈에다가 뭐를 매달아서 바위를 매달아서 원래 수상시키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끈이 이제 물에 부패돼서 끊어지면서 떠오른 거지. 사실은 18살 학생 내가 아까 정신연령은 다르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린 나이인데 그 18살 학생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고 시체까지 수장시키려고 했던 것을 경찰이 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4.19 혁명으로 규모가 커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교재를 보시면 4월 19일에 학생과 시민들이 빈칸에 경무대로 향하게 되고요. 경무대는 지금의 청와대인데 청와대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고 경찰이 발포를 해서 마찬가지 사상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하게 되는데 너네 비상계엄, 계엄령 이런 표현들 앞으로 계속 나올 거거든. 뭐 박정희고 전두환이고 계속 나올 건데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일 때 국가가 지니는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입법권을 군대에다가 몰빵을 해주는 거야. 왜냐면 갑자기 전쟁이 터졌다 막 이러면 입법, 행정, 사법 나눠가지고 의사결정 할 시간이 없어.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걸 군대에 몰빵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독재자들이 민주운동 탄압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막 탄압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빈칸에 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게 되고요. 대학 교수의 시국선언
상당히 큰 의미를 가져. 왜냐하면 일단 대학 교수들은 너네 뭐 가족 중에서 대학 교수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내 최고의 권위자거든. 웬만하면 그 분야에서만 권위자일 수도 있지만 그 직업이 지니고 있는 그런 명예 같은 게 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심지어 그 롯데 대학 교수면 얼마나 집안도 좋고 그렇겠어. 그치?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이승만한테서 등을 돌린 거야. 그냥 학생과 시민들은 이승만이 생각할 때 무시해도 되는 존재지만 대학 교수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바로 다음날 하야하게 돼. 하야. 대학 교수 시구 선언문이 4월 25일에 발표가 되는데 26일 날 하야를 하는 거야.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순서를 물어봤을 때 대학 교수 시구 선언 바로 뒤에 하야가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야를 해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하와이로 가서 쌤이 알기로는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하와이에서.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공한 거지, 성공. 그래서 최초로 승리한 민주주의 시민혁명이고 우리나라 이후 민주화 운동의 토대가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에도 3.1운동과 임시정부 그리고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엄청 중요한 사건인 거지. 자, 여기다 쌤 친구가 갑자기 생각났어. 그 하와이 가니까 생각났는데 쌤 친구가 간호학과에 간 애가 있었거든. 근데 간호학과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하니까 23살에 졸업해서 바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 진짜 걔가 원래 코로나 터지던 해에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못 그만두게 한 거야. 그래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퇴사를 했어. 걔가 진짜 정말 죽을 만큼 힘이 들었대. 그래서 퇴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하니까 막 펑펑 쓰면서 산 거야 걔가. 근데 내 친구가 몰랐는데 초등학교 때 수영 선수였대. 그래서 수영도 되게 잘하고 엄청 좋아하나 봐. 그래서 맨날 수영을 하는 거야 여름에. 수영복을 한 30몇 개를 사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걔도 제주도였거든? 제주도에 가서 맨날 수영하고 걔네 집이 또 바다가 바로 앞에 집이 있어.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수영하고 막 이런 거야. 그래서 막 엄청 새까맣게 타가지고 머리도 금발머리를 한 상태로 막 피어싱하고 막 얘가 이래가지고 내가 만나는데 얘가 갑자기 간호사에서 코카인 버터가 돼서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 야 너 코카인 버터야 뭐야? 이랬더니 걔가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다가 이제 가을 되고 겨울 되니까 추워서 바다 수영을 못 하잖아. 얘가 또 수영장에 만족을 못 하더라고. 미쳐버리겠대.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가 이집트를 가야겠다는 거야. 이집트에 나도 몰랐는데 다함이라는 도시?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스쿠버 다이빙으로 진짜 유명해서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갔대. 막 한 달 살기 이런 거 하러. 그래서 지금 떠났어. 바다 수영을 자기 해야겠다 그래서 떠났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집트에 가가지고 맨날 막 사진을 막 올리는데 아까 잠깐 쉴 때 봤거든? 막 밤하늘에 별이 엄청 보여서 걔가 막 오리온 자리를 찍어서 올릴 거야 인스타에. 난 내가 오리온 자리를 이러고 하느라 사진 얘기를 하시면 그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지. 물이 엄청 맑고 막 내가 바다도 싫어하고 물도 싫어하고 수영은 배워본 적도 없는데 엄청 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승만이 참 팔자를 켜 죽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대박이지. 여기 가서 여기 한국인밖에 없대. 그래서 막 여행사도 다 한국인 단체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가 떠나고 쌤네 엄마 아빠는 지금 크로아티아 여행 가고 있거든? 그리고 내 다른 친구는 신혼여행 가가지고 몰디브 가서 맨날 몰디브에서 모히또 먹는 거 막 올리는데 막 인스타를 켰는데 나는 막 애들 수능 대비하고 있고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엄청 힘겨운 한 주를 보내고 있어. 자, 이승만 하야 이후의 상황을 볼 건데 얘들아 여기를 조금 집중해서 봐봐. 왜냐면 여기 큰 3번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너네가 느낄 때 어려울 수 있어. 봐봐. 이승만이 하야를 했잖아. 그럼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지. 그러면 요 사이 시기는 대통령이 없는 시기야. 우리도 얼마 전에 이제 또 얼마 전도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뽑히기 전까지 시기에 대통령이 없었어. 그럼 그때는 누가 하냐면 우리의 경우는 국무총리가 대신해서 황교안이라는 그 당시 국무총리가 대신 행정을 처리하고 했었거든. 근데 원래 이때는 부통령이 있으니까 이런 시기에는 원래 부통령이 해야 되는데 아까 부통령으로 당선됐던 이기붕 있지. 이기붕은 4.19가 터지자마자 자살했어. 자기 온 가족을 다 죽이고 자살을 한 거야. 엄청 비겁하지. 어쨌든 그래서 부통령도 없고 하니까 이때도 이제 국무총리가 정치를 대신하게 됐어.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이름이 허정이라서 요 시기를 허정 과도정부라고 해요. 허정
과도기 무슨 뜻인지 알지?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는 그 변화의 시기에 있는 걸 과도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과도정부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허정 과도정부 때 헌법을 또 바꾸게 되거든 얘들아. 왜냐하면 사회주 혁명으로 정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당장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다시는 독재가 발생하지 않게끔 막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독재를 못하게끔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꿨어. 그게 거기 아래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개헌이라고 해서 당원제 국회로 바꾸고, 양원제 국회로 바꾸고요. 내가 책임제로 바꿨어. 양원제 국회 내각 책임제. 원래는 뭐였냐면 당원제 국회였고 원래는 대통령 중심제였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야. 일단 양원제 국회가 뭔지는 알겠지. 미국이나 영국처럼 상원 하원 나눠 놓는 거. 그래서 국회도 둘로 쪼개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건데 우리는 이때 상원 하원이 아니라 민의원, 참의원으로 쪼개놨어. 이거는 그냥 자료로만 나올 정도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내각 책임제는 좀 복잡한 개념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행정부에 대통령이 있고 그냥 국회라고 설명할게요. 국회가 이렇게 있으면 총리가 있잖아.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권력이 큰 거야. 실권이. 우리 지금 대통령이 가장 세잖아. 우리가 보통 국가에 수장하면 대통령이 떠오르잖아. 그치? 근데 내각 책임제면 이렇게 바뀌어. 구도가. 그래서 얘네한테 실권이 더 쏠리게 되고 그래서 너네가 막 뉴스 같은 거 볼 때 뭐 아베 총리 일본에서 그러잖아. 그리고 뭐 어디 총리 이러면 그런 나라들은 내각 책임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총리가 실권자가 되는 정치체제를 바뀌는데 그러면 이 행정부보다는 여기로 권력이 더 분산되기 때문에 독재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렇게 헌법을 바꿨어. 바꾸고서 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야. 대통령은 윤보선이 당선이 됐고요. 윤보선이 국무총리로 장면을 뽑았어. 근데 요 시기는 윤보선과 장면 중에 누가 더 실권자야? 장면이 실권자인 거야. 그래서 요 시기를 거기 바로 이번에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윤보선 정부가 아니라 장면 내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장면 내각의 상황을 볼 텐데요. 일단 장면 내각의 활동을 보시면 당연히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해야 되겠지. 왜냐면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사회부 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니까. 그러면서 장면 내각은 내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면서 내걸었던 국정 지표가 있었어. 그게 하나는 민주화였고 두 번째는 경제 재건이었어. 민주화와 경제 재건을 국정 지표로 내걸고 요거 두 가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서 아래 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민주화랑 연결지어서는 지방자치제 최초 시행. 지방자치제를 최초로 시행했고 경제 재건에 관해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안을 마련을 한 거야. 5개년 계획안.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주화랑 경제재건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얘들아 국민의 힘으로 이승만이라는 어쨌든 그 독재자를 갖다가 몰아냈으니까 얼마나 그 말하자면 뽕이 찼겠어.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그 시민사회에서 엄청나게 다양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돼. 거기 보면 뭐 학원 민주화, 학교에서의 민주화, 노동운동, 6.25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신상 요구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아랫줄에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나게 돼. 평화통일 운동. 아까 말했듯이 이승만 같은 경우는 평화통일 운동을 잘못 주장했다가는 죽여버리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 때는 요거를 함부로 뭔가 추진하기가 힘들었어. 근데 이제 이때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학생들끼리 뭔가 회담을 하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되는데 문제는 맨 끝에 봐봐. 장면 내각이 이걸 탄압했어. 평화통일 운동을. 자, 여기서 장면이란 누구인가? 장면이라는 사람은요. 아까 이승만이 지긋지긋한 반공주의자라고 했잖아. 얘도 반공주의자.
공산당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지. 그리고요, 이 사람은 얘가 우리가 이게 약간 그 인지적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게 4.19 혁명 운동 장면 내각이면 장면 내각은 약간 선, 이승만 정부는 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어. 근데 장면은 친일파였어. 1차 공동기획. 그러면 얘들아, 친일파가 부정선거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까? 못한단 말이야. 왜냐면 야 그러면 너는 그때 친일파 청소년들 왜 살아 돌아왔냐? 너도 그때 처벌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지 나무른다? 나무란다? 왜 말이 안 나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제대로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을 못하고 밑에 말단 그냥 시켜서 한 사람들은 처벌하는데 그 시킨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럼 봐봐.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반공주의자에다가 부정선거 독재 관련자는 처벌을 안 해. 그러면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승만하고 장면은 같은 부류니 다른 부류니? 같은 부류야 얘들아.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엄청 실망을 하게 되고 불만도 엄청 커지게 돼. 알겠지? 거기 마지막 한계를 보시면 민간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아까 말한 거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집권당 내부 파벌도 있었어요. 얘들아. 이거야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윤보성파와 장명파로 나눠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지. 혼란스럽잖아 얘들아. 4.19 혁명 이후로 오히려 사회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혼란이 찾아왔지. 그러면 누가 좋아하냐면 북한이 좋아한다 라면서 권력을 잡은 것이 박정희야. 알겠지? 그래서 이승만하고 장면 내각까지 여기서 봤고 오늘 박정희 앞부분까지 들어가줘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요거 한 장이 다 박정희 정도야. 주명아 혹시 그 시험범위 중간에 빠진다고 한 부분 어딘지 알아? 계약 학원인데. 계약 학원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그 북한 쪽 빠져. 아 북한 안 하고 건너뛰기 잘했네. 북한하고 중간에 무슨 막 대종문화 이런 거 있거든. 그런 것도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아직 정확히 몰라. 확실히 말해줘. 자, 얘들아 이거 한 장이 박정희 정부라고 했잖아. 맨 위에다가 써볼게. 박정희 정부는 1961년, 63년, 79년 이렇게 써볼게. 61, 63, 79. 왜 이렇게 쓰냐면 61년에 권력을 잡는데 대통령이 된 것은 63년이라서 그래. 61년부터 63년은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권력을 잡았고 79년까지 가. 그럼 봐봐 얘들아 61년부터 79년이야. 그냥 18년이야 18년. 아까 이승만은 12년이었잖아. 그럼 너네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 번도 안 바뀐 상태인 거야. 실제로 우리 아빠가 62년생이거든. 62년생이야. 우리 아빠가 고2가 됐을 때 처음 대통령이 바뀌는 거야. 심각하지? 쌤이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러니까 좀 멋모르는 아이들은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그래도 되는 건가? 이 생각이 했대 실제로. 어떻게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어? 이럴 정도로 엄청나게 장기 집권을 한 거지. 장기 집권으로는 박정희가 1등입니다. 일단 박정희가 어떻게 권력을 잡았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박정희는 원래 직업이 뭐였지? 군인이었어. 군인. 그치? 그래서 거기 배경, 5.16 군사정변의 배경을 보면 민간에서 평화통일운동을 하고 있고 장면 내각의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잖아. 그러면 또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불만을 품었다는 거야. 왜냐면 뭐 정권을 잡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전쟁이 터지면 가장 고생하는 건 군인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군사정변을 일으키는데 5월 16일이고요.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고 박정희 등 일부 군인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군사정변은 사실 우리가 보통 쿠데타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했다. 그런 사건을 일으킨 거야. 근데 연도를 봐봐. 연도 61년이잖아. 아까 4.19 혁명이 몇 년이었어? 60년이었지. 그럼 봐봐. 4.19 해서 이승만 하야. 그 다음 허정과도 정부가 헌법 바꾸고 장면 내각 수립되는 거 이거 다 해서 1년밖에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장면 내각이 얼마나 짧았는지 그 느낌을 좀 가져가면 돼.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어쨌든 간에 국민들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두 가지를 위해서 정권을 잡았다라는 걸 발표하거든. 그거 두 가지 써볼게. 엄청 중요해. 반공과
경제 재건. 너희가 그냥 박정희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두 가지 키워드면 가장 좋아. 박정희는 반공과 경제 재건. 그러면서 군정을 실시를 하는데 우리 미군정 배웠잖아. 그 미군정 같은 군정을 실시하는 거야. 군사정권.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가의 기존에 있었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이용할 수는 없어 얘들아. 그래서 자신이 군정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기구를 설치해야 돼. 그 기구 이름이 동그라미 1번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군정을 실시하는 기관이었고요. 거기 쓰여있듯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장악을 하는 거의 초헌법적인 기구였지. 근데 어쨌든 간에 박정희는 장기적으로 자기가 뭔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부정축제자와 폭력배를 처벌하고 농가의 부채를 탕감해줬어. 부정축제자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 뭐 남의 돈을 빼앗았다거나 이자를 막 엄청 쳐서 받는 사채업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폭력배, 깡패들 처벌을 했고요. 요때 나 깡패나 조폭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사실은 쌤도 잘 모르는데 아마 한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깡패가 진짜 많아서 잘못 걸리면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데 돈을 뺏어간다거나 폭력을 쓴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 특히 상인들이 그런 일을 좀 심하게 당한 거야. 왜냐면 상인들은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돈을 뜯어가는 일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이때 조직폭력배들을 잡아다가 일단 조폭이 아무리 무서워봤자 군인보다 무서울 순 없잖아. 군인들은 온갖 무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군인들이 그 조폭들을 전부 다 싹 장악을 한 다음에 종로 길거리에 걔네들을 불러서 행진을 시켰대. 근데 그 행진을 하는데 빤스만 입고 있어. 빤스만 입은 상태에서 목에다가 그 깡패들이 그 피켓 같은 걸 달고 있는데 그 피켓에는 뭐 저는 뭐 깡패 새끼입니다. 뭐 저에게 욕을 해주세요. 이렇게 적어놓고서 걔네를 걷는 거야. 얼마나 우습겠어. 사실 걔네 센 척하지만 옷 다 벗겨놓으면 그냥 다 그찮아 얘들아. 몸이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니. 영화에서나 막 금요일 애들 나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걷는데 막 어제 나를 괴롭힌 놈이 저기서 막 저러고 걷고 있는데 내가 계단을 던졌는데 아무 반응도 없다고 이러고만 있는 거야. 엄청 속이 시원하겠지. 그래서 이때 되게 지지도가 높아졌대. 박정희에 대해서. 하지만 독재자는 독재자기 때문에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활동들도 했겠지.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정치인들 활동을 금지시켰고 특히 이제 윤보선이나 장명 같은 사람들 활동 못하게 막았고요. 언론을 압박을 했고 마지막 줄에 마지막 빈칸에 중앙정보부를 설치합니다.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원래 국정원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전쟁 상태인 국가이기 때문에 뭐 간첩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의 상황 같은 것들을 그런 거 뭐 정보를 조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데 요때 중앙정보부는 그런 일도 했겠지만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 탄압하거나 이런 일을 가장 많이 했었고 실제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잡혀가서 고문을 당했다 하면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어. 근데 아직 대통령이 아니잖아 얘들아. 박정희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을 바꿨거든. 아까 허정 바도정부에서 헌법을 어떻게 바꿨지? 국회를 뭘로 바꿔? 양원제 단원제. 양원제로 바꿨죠.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랑 내각 책임제 중에 내각 책임제로 바꿨잖아. 이것은 독재를 막기 위함이고 권력을 분산시키기 위함이었는데 박정희는 이런 체제를 원했을까 원하지 않았을까? 딱 자기가 싫어하는 스타일인 거야. 그래서 헌법을 얘를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쪽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렇게 헌법 개정 보시면 내각 책임제를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고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다시 바꿔놓게 돼. 그래서 이러한 체제는 우리나라에 딱 1년밖에 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년 아니라 2년, 3년 되는 거지. 그러고서 박정희가 그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정당을 창당을 하게 돼. 박정희의 정당은 민주공화당을 창당을 해서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이 63년의 일이다. 됐어?
얘들아 아래 3, 4번까지만 볼게. 생각보다 쉬운 파트라서 3, 4번 빨리 볼게요. 박정희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일협정하고 그 베트남 파병인데 얘들아 봐봐. 아까 박정희가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했던 게 뭐였어? 반공이랑 경제 재건이지. 근데 박정희는 군인이니까 반공은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 대통령이 군인이면 북한이 쳐들어와도 대처를 잘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경제 재건은 좀 이상하잖아 얘들아. 세미나기론 장면도 아까 경제 재건 내세웠잖아. 장면은 경제학과가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군인이 나타나서 경제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거에 엄청나게 박정희가 힘을 쏟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아. 왜냐면 돈이 없잖아.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하려고 해도 공장을 만들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조차 없으니까 사실 3번, 4번 정책은 둘 다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었어. 경제개발 자금. 누가 얽혀있냐면 둘 다 미국이 얽혀있어. 미국. 일단 한일협정부터 보면 한일협정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국교 정상화. 국교가 그전에는 비정상이었다는 거지, 그치? 일제강점기 이후로, 해방한 이후로 우리는 일본하고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어. 당연한 거지. 근데 이때 가서 맺게 된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 국제정세랑 약간 연관이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자유주의 국가는 남한, 일본, 그치? 사실 타이완은 좀 멀어서 언급이 안 되고요. 한국이랑 일본이 미국의 유일한 우방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둘이 좀 잘 지내줘야 공산주의를 막는 데 있어서 자기네가 편리할 거 아니야. 근데 둘이 사이가 겁나게 안 좋으니까 둘 사이를 좋게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얘들 아까 이승만 정부 때 무상으로 원조를 해주다가 유상 차관을 바꿨다 했잖아. 그때 미국이 했던 얘기가 아니 그러면 차라리 니네가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면 일본이 돈을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승만은 그래도 임시정부 대통령도 했었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니까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하는 건 죽어도 싫다고 했대. 그래서 이승만 때 그게 안 됐어. 근데 장면은 실패했잖아. 장면은 이거 원래 하려고 했었어. 근데 장면은 너무 일찍 끝나가지고 그걸 추진을 못한 상태에서 끝이 났고 그걸 박정희가 이어받아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경에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미국은 공산주의 진영에 맞서서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나 당연히 국민적인 반발이 심할 거 아니야. 이건 뭐 상상할 것도 없잖아. 그래서 몰래 회담을 진행하고 있었어. 몰래. 근데 멍청이같이 거기 회담에 나가 있었던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그 회담 내용을 적은 수첩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수첩이 공개가 되면서 야 지금 제대로 된 사과랑 배상도 없이 일본이랑 국교를 같이 맺으려고 한다라는 게 알려지게 되고 거기 회색 빈칸에 보시면 그게 전 국민적인 반대 시위가 일어나는데 반대 시위의 이름은 6.3 시위. 6.3 시위.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반대한다라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했지만 늘 그렇듯이 계엄을 선포해서 진압한 후에 그냥 강제로 협정을 체결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협정의 문제점은 뭐냐면 제대로 된 사과가 없는 것도 맞고요. 배상도 이런 식이었어. 예를 들면 쌤이 정확한 숫자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 그 국제법적으로 식민 지배를 한 나라가 식민 지배 당한 나라한테 배상금을 줄 때 줘야 되는 금액 같은 게 약간 정해져 있대. 그래서 예를 들면 1년에 10억을 줘야 된다. 식민 지배 1년당 10억을 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36년이니까 360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야 그래도 너네가 한 번에 360억 주기 힘들 테니까 우리가 150억으로 깎아줄게 라고 했어. 그랬더니 일본이 야 우리 150억이 어딨어? 이러면서 야 우리는 한 5억 생각했는데 이러는 거야. 1년치도 안 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엄청 회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일본이 얘기한 5억에서 조금 더 붙여서 한 6, 7억 정도 받았고요. 두 번째는 돈을 빌려줬어. 한 10억 정도를 빌려줬어. 갚아야 되는 거니까 배상 아니죠. 그렇지? 세 번째는 물건으로 주겠다는 거야. 야 우리 일본 물건 잘 만드는 거 알지? 너네 공장에 돌릴 수 있는 기계 같은 거 우리가 줄게. 이렇게 돼서 일본한테 기계를 받아왔어. 근데 나 생각해봐. 그럼 그 일본의 기계를 갖고 와서 공장을 돌릴 거 아니야. 근데 기계는 오래 쓰면 고장이 나니까 부품을 바꿔야 될 경우에 반드시 이 부품을 어디서 사와야 돼? 일본에서 사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본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돈을 안 받은 건 아닌데 좀
말도 안 되게 받기는 했다. 그게 한일협정의 결과야. 그리고 베트남 파병을 보시면 베트남 전쟁이 이때 일어나거든요, 얘들아. 근데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의 6.25 전쟁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트남도 약간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거든. 근데 얘네도 반쪽해져가지고 북쪽이 공산주의고 남쪽이 자유주의 정부 이렇게 수립이 돼 있었고 둘이 싸운 거야. 그러니까 6.25하고 완전 똑같아. 이때 당연히 미국은 남베트남을 도왔고 우리나라한테 야 너네도 도와줄래?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박정희가 도와주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도와주면 너네 경제개발하게 도와줄게. 해서 군대를 보내게 된 게 베트남 파병이야. 배경 보시면 미국이 요청을 했고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 자금이 필요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는데 결과를 보시면 맨 끝에 빈칸부터 채워볼게요. 맨 끝에 빈칸. 미국이랑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브라운 각서의 내용이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 전부 다야. 일단은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과 차관을 미국이 빌려주겠다. 기술력도 주겠다라고 했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군수물자 있지. 이 전쟁에서 쓰는 무기 같은 것들 다 한국에서 사주겠다고 한 거야. 그 과정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고요. 베트남에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어. 거기다가 우리 군인들이 월급 받으면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송금을 하게 되면서 일본한테 배상금으로 받은 돈의 수백 배 이상의 돈을 벌게 돼. 그래서 사실 경제개발 자금으로는 베트남 파병이 정말 쏠쏠하게 했던 거야. 이걸 우리가 베트남 특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하지만 문제점이 있죠. 전쟁이라는 건 비인간적이잖아. 파병 군인들의 희생이잖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가서 그렇게 희생을 당했어야 했는가? 그런 문제. 두 번째는요. 빈칸에 고엽제 피해. 고엽제가 뭐냐면 나뭇잎을 바싹 말리는 거거든. 이 베트남은 열대우림 기후니까 그 산 속에서 아니면 숲속에서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아래에 아군인지 적군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적군이면은 뭘 쏘고 싶어도 나무 그 우림이 너무 굵어져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늘에서 고엽제를 뿌려가지고 나무를 말려서 그걸 처리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고엽제를 맞는 거잖아. 나뭇잎을 바싹 말려서 죽이는 그 약물이 얼마나 인체에 해롭겠어. 그래서 그때 고엽제를 맞은 우리 군인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너네가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 고엽제 피해를 검색하면 그 사진이 뜨거든. 쌤은 초등학교 때 그 사진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을 정도로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사진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 피해를 지금까지도 입고 계신다. 마지막은 베트남 민간인 희생 피해. 얘들아 이거는 우리나라가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사과를 하기도 했었던 상황인데 우리가 이 전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 있어. 그리고 뭐 그런 강간 이런 피해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몇 년씩 파병 간 사람들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는데 돌아갈 때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은 거야. 뭐 한국의 주소도 알려준 게 없고 돈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수십만 명이 되는 아이들이 아빠가 없이 자란 거야. 한국인 혼혈인데 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라이따이한이라고 해요. 이거 교과서에 따라서는 본문에 이 단어가 나와 있기도 할 정도로 팩트야 팩트. 이거는 감정적인 게 실려있지 않은. 근데 이거 라이따이한테 봐봐 얘들아. 전쟁이 60년대부터 70년대거든. 우리 부모님이 60년대생이고 너네 부모님이 70년대생이야. 그러면은 지금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경제와 정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그 세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오늘날 외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겠지. 물론 우리가 베트남보다 잘 사니까 뭔 상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건 한 거잖아. 사실 요즘에 베트남 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 근데 내가 너네 나이 때만 해도 베트남 여행 가는 사람 진짜 한 명도 없었어. 왜냐면 베트남에서 한국을 진짜 싫어했거든. 언제부터 좀 풀렸냐면 그때 박항서 감독 있지. 그 감독님이 베트남 국가대표 그 감독인가 하시면서 엄청 베트남 축구가 뭐 발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막 베트남 여행을 간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국가 간의 관계가 진짜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이후부터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시험 범위를 끝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거 브라운 박스 쓰는 거죠. 맨 끝에. 오케이, 잠깐만 끊어가고요.